네, 안녕하세요. 2부 신진 연구자 초청 발표 파트 사회를 맡은 이덕대학교 효윤이라고 합니다. 이번 학회에서는요, 앞으로 특수교육 학계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신진 연구자분들을 초청하여 발표를 듣고 함께 말씀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세 분의 연구자님께서 특수교육계에서 저명하신 지도 교수님들과 새롭고 신선한 내용의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세 팀의 이제 발표가 끝난 후에는요,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도 함께 가질 예정입니다. 시간 조략상 발표를 들으시면서 질문하실 내용은 채팅룸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의 답변을 발표자분들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저희 며칠 추위가 굉장히 기승을 부려서 바람이 차가웠죠. 네, 오늘은 햇살이 굉장히 따스하고 신선한 바람이 부는 오후입니다. 지금부터 발표해 주실 분들은요, 특수교육학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요. 또 앞으로 많은 연구들을 진행해 주실 연구자분들이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부터 이제 세 팀의 발표를 듣게 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발표는요. 공격적 행동으로 인식되는 장애학생 가족의 경험 및 지원 요구라는 주제로 대전 봉우중학교 이강림 선생님, 공주대학교의 이미숙 교수님, 대전 가온학교의 김아름 선생님, 안양 해솔학교의 김보배 선생님께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발표는 이강림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 봉우중학교 교사 이광림입니다. 지금부터 공격적 행동으로 인식되는 장애학생 가족의 경험 및 지원 요구라는 주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의 순서는 서론,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논의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인데요. 장애인 가족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장애를 부양하는 가족 구성원 생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 중 장애가 있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요, 다른 가족 구성원의 돌봄과 지원이 필요하고, 장애 자녀가 공격적인 행동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돌봄에 더욱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들의 가족은 공격적 행동에 관한 효과적인 중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장애 가족은 가족의 힘만으로는 양육이 어려울 수 있으며 전문가의 개입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를 통해서 가족이 겪는 어려움과 가정에서 보이는 공격적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재 지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첫째,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장애 학생의 가족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둘째,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장애 학생 가족의 지원 요구는 무엇인가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이 연구에서 공격적 행동이라는 것은 타인에 대한 신체적 상해 행동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 참여자는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 3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3명의 자녀는 모두 자폐성 장애였고요. 모두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었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은 면담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개별 또는 그룹으로 면담을 실시하였고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서 면담 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이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참고해가지고 가이드 질문을 구성하였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고 보충 질문을 통해서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 녹음 후에는 모호한 내용이나 내용의 경우에는 전화통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자료 분석은 반복적 비교 분석법을 사용했고요. 개방 코딩을 실시하였고 범주화 작업을 한 뒤에 다시 원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연구 결과 4개의 범주, 12개의 하위 범주로 도출되었습니다.
첫 번째 연구 결과 자녀가 보이는 공격적 행동인데요. 이 자녀가 보이는 공격적 행동은 세계 하위 범주로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공격적 행동의 양상인데요. 자녀의 공격 행동은 다른 사람을 때리기, 꼬집기, 핥히기, 물건 던지기 등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나타나면 가족들은 굉장히 공포감을 느끼고 있었고요. 이 자녀의 행동을 조절하기 어려워서 그 행동이 멈추기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또한 이런 행동들의 대부분은 의도가 없는 공격적 행동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의 공격 행동으로 인한 미래 걱정인데요. 자녀가 이제 공격 행동에 대해서 커갈수록 어머님들에 대한 미래 걱정 또한 커졌습니다. 자녀가 이런 공격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 경찰서를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고, 이 학령기 후에는 이런 행동들로 인해서 자녀가 갈 곳이 없다는 현실로 인해서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격 행동에 대한 어머님들의 심정은 자녀가 이렇게 공격 행동에 나타났을 때 초기 중재가 잘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행동이 사라졌을까라는 조금 자책감을 느끼고 있었고요. 연구에 참여한 모든 어머니들이 이 자녀의 공격 행동이 심하게 나타날 때는 죽음이라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범주는 자녀의 공격 행동에 대한 가족의 반응입니다. 여기서는 세 개의 하위 범주로 도출되었습니다. 우선 안식처가 되지 못하는 집인데요. 가장 편안함을 느껴야 하는 가정에서 자녀가 집에 있으면 주 양육자인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서는 절대 집을 비울 수 없었고, 이런 자녀의 행동으로 위해서 자녀가 있을 때는 다른 가족들이 TV를 보고 리모컨을 들고 TV를 보거나 커피기 마시기 등의 일반적으로 집에서 누려야 하는 여유와 휴식을 누릴 수 없었고, 가족들이 모두 집에서 편히 쉴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가족들은 자녀 공격 행동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대처하고 있었는데요. 이 자녀가 가정에서 이렇게 심한 공격 행동을 하면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니까 같이 그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서 아이를 때리는 등과 같은 공격 행동으로 반응하기도 하였고, 그 자녀의 공격 행동이 멈출 때까지 어머니가 몸으로 막아냈다고 합니다. 이 몸으로 막아낸다는 것은 어머니가 맞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몸이 멍이 드는 날이 많기도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녀가 이런 공격 행동을 보이면 가족들 모두 서로 예민해지고 힘들어져서 서로의 탓을 하면서 서로에게 날카로운 언어로 상처를 주기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네, 비장애 형제자매의 고통인데요. 비장애 형제자매가 이 형제자매와 대부분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이 비장애 형제자매가 느끼는 어려움이 더욱 컸습니다. 이 비장애 형제자매는 이 장애 형제자매로 이렇게 방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주말 같은 때는 문을 잠그고 자신의 방으로 이제 가정에서 분리가 돼서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이 어렸을 때 쌓여왔던 이 내면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이게 지금 중고등학교 되니까 우울증이 돼서 약물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장애 자녀에 대해서 어머니들은 비장애 형제자매에게 그런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아 했습니다. 이 세 번째 연구 결과는 기댈 수 없는 특수교육기관입니다. 이 기댈 수 없는 특수교육기관에는 두 개의 하위 범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기대 및 실망의 복합적인 감정이 느껴지는 학교인데요. 이 공격성 행동을 보이는 장애 자녀들이 받아주는 곳이 없어가지고 어머님들이 아이가 학교에 있는 시간이 유일한 자유시간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방학 같은 경우도 짧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할 만큼 이 자녀를 안전하게 이렇게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곳이 학교라는 공간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요즘에 행동중재 많이 신청하라고 해서 자녀의 공격 행동 감소를 위해서 행동중재 지원을 이렇게 신청을 했지만 자녀의 공격 행동의 감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게 정말 전문성이 있는 건가라는 이제 의심을 조금 하시고 계셨습니다. 도움이 되지 못하는 가족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모든 어머니들은 기간의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 지원은 가족 지원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더라도 자녀의 그런 공격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장애 가족들에게 이렇게 눈에 띄고 피해를 준다고 느꼈고, 그러한 일들이 또 장애인 가족 사이에서 이해를 받아야 될 장애인 가족 사이에서
예, 지금 이강민 선생님께서 잠깐, 네, 네트워크에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잠깐만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회 측에서 연락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연결이 좀 매끄럽지 못해서요. 이강림 선생님께서 아마도 다시 네, 접속을 하셔서요. 시작할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에 안내 말씀 드리면요. 저희가 오늘 오후 6시까지 유튜브에서요. 포스터 발표 영상을 네, 지금 계속해서 네,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시까지니까요. 아마 학회가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까지 하게 되더라도 네, 한 5시 초반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시간이 한 6시까지 1시간여 있으니 네, 포스터 발표까지 시청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연구자분들께서 네, 열심히 공을 들이셔서 만드신 영상 자료이니까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이강민 선생님과 통화가 되었고요. 바로 접속하시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잠시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네, 이현희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네, 이어서 다시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줌에만 연결을, 화면 공유만 하면. 네, 원래 중요한 날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긴장 푸시고 이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범주는 자녀를 위한 어머니들의 지원 요구였습니다. 어머니들의 첫 번째 지원 요구는 자녀의 분리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머니들이 말씀하시는 분리라는 것은 장기간이 아니라 단 하루만이라도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어머님들께서 이제 인터뷰를 하시면서 며칠 전에 다른 어머니와 밤에 드라이브하고 차에서 커피 마신 것이 나에게는 사치이다라고 표현하실 만큼 이제 장애 자녀로 인해서 일상의 여유를 전혀 느낄 수가 없는데요. 이처럼 가정에서 자녀로 인해서 모든 가족들이 이제 편하게 쉴 수 없고 그런 가족 행사에도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루라도 편하게 쉬거나 이제 가족으로서 이제 뭔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자녀를 안전하게 맡아줄 수 있는 이런 케어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비장애 형제자매에 대한 지원인데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이런 공격 행동의 자녀 한 명을 케어하기도 굉장히 버거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장애 자녀의 마음까지 이제 세세하게 살피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이제 그 어려움을 토로하셨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비장애 형제자매가 느끼는 어려움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 쌓여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물 복용까지 하는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런 비장애 자녀가 느끼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비장애 형제자매에 대한 대책이 좀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번째는 특수교사 행동중재에 대한 역량 강화인데요. 연구에 참여하신 한 어머니께서 그런 이제 선생님께 아이들이 정신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소리까지 들어보았다고 하셨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시이긴 하지만 이러한 표현들이 어머니들이 느꼈을 때는 굉장히 좀 특수교사가 전혀에 대한 행동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좀 특수교사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그렇다고 이제 아이가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데리고 와서 집에서 이제 아이를 케어하는 것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자녀가 하루의 일과 중에 학교에 있는 시간이 많고 또 학교에서 이렇게 또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이런 특수교사들이 행동중재에 대한 역량 강화 연수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셨고요.
근데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머니들의 지원 요구사항은 가족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성 신장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이 모든 이제 가족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셨고, 하지만 이런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가족 지원 프로그램이 대부분 힐링에 초점에 맞춰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의 그런 양육에 대한 위로 호응 정도이지 이런 자녀의 문제 행동에 대한 해결을 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이 자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본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족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논의입니다. 첫 번째, 이제 어머니들은 자녀의 예측 불가능하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공격 행동으로 인해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었고, 이런 공격적 행동은 이제 모르는 사람을 해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자녀가 이렇게 커갈수록 불안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행동중재 전문가가 포함된 이런 자녀 공격적 행동에 대한 상황별 맞춤 관리와 공격적 행동 중재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가족 상담 및 부모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행동중재 방안 프로그램은 이제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좀 실시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장애인 가족들이 이제 우울감을 느끼는 등의 심리적으로 많이 지쳐 있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이제 부모의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 정서적 지원이 단순히 위로 차원이 아니라 심리적 스트레스를 감소하고 정서적으로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정신과 의사라든지 심리상담가 등의 전문가들이 포함된 이런 심리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들고요. 또한 이런 프로그램이 장애 부모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비장애 형제 자매까지 확장되어서 이런 장애 자녀의 공격적으로 행동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장애 형제자매들로 인해서 비장애 형제자매들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현재 지원되고 있는 가족 지원 프로그램이 비장애 형제자매들을 위한 프로그램까지도 이제 더 많이 확대되어질 필요가 있고요. 이 프로그램 구성 시에는 비장애 형제자매들의 이제 자아 존중감 향상, 어려움 극복 등 이렇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이렇게 그런 학생들의 연령에 맞게 이런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넷째는 학령기 장애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학교에서 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사들이 행동 중재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교사들의 행동 지원 관련된 연수가 좀 강화될 필요가 있고요. 학교 현장에서 지금 많이 그 PBS 시스템, 이렇게 PBS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장애 학생의 공격 행동을 감수할 수 있게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지금 어머님들께서는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가족 지원 프로그램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계셔서요. 이런 가족 지원 프로그램들이 공격 행동이 있는 장애 학생의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전문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서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지금 이제 연구를 하면서 저는 연구자이지만 또 이제 또 특수교사인데요. 제가 이 연구를 주제를 선택한 이유가 저도 이제 공격적인 저는 직접장애 학생으로 인해서 3년 동안 가르치면서 많은 어려움을 이렇게 겪으면서 고생하고 고민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도 가장 먼저 어려운 아이들이 이런 공격성 장애가 있는 아이들인 것 같은데요. 이제 저도 과거를 이제 돌이켜 보면은 여기서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학생이 막 커터칼로 막 저도 휘둘고 막대기도 막 화난다고 휘둘고 막 이러면 얘 정신질환이 아닌가, 다시 진단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던 경험이 떠오르는데 현장에서도 이렇게 어려운데
가정에서의 어려움은 이게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더욱 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금쪽 같은 내 새끼 인기 프로그램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부모님들은 전문가를 찾아가고 뭐 솔루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와 희망이 있지만 이렇게 자녀가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에는 어떠한 희망의 실현하기를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서 가고 있잖아요. 이 사람처럼 이렇게 공격적 장애 학생의 가족에서도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가족 지원 방안을 고려해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강민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실제적인 현장의 얘기를 들려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강민 선생님의 발표 내용에서 저도 특수교육을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기댈 수 없는 특수교육기관, 네, 이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저희가 지난 12월에 발표된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서를 보면요. 앞으로 이제 23년부터 27년까지 좀 더 중점을 두어서 실행할 사업으로요. 행동중재 지원 서비스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동중재 컨설팅 연계 연수를 실시한다거나 그리고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수업 모형 실행 역량도 강화하는 그런 다양한 행동중재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여기 계신 여러 선생님들과 저희가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해서 좀 더 기댈 수 있는 특수교육 기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강희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표는요. 지체중복장애 학생의 의사소통, 의독성 확장을 위한 의사소통 루틴 형성 전략 참여 실행 연구라는 주제로요. 서울경운학교 송만호 박사님, 그리고 단국대학교 한경근 교수님께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송만호 박사님께서 발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경운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만호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발표할 내용은 2021년도에 제가 했던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발표하려고 하고요. 한경훈 교수님의 지도를 잘 받아서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고, 또 지금 사회 봐주고 계신 표윤희 교수님이 또 심사위원으로 또 많은 얘기를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논문이 잘 완성된 것 같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지체중복장애 학생에 대한 논문입니다. 장애 영역 중에 지체장애고, 지체장애 학생 중에서도 장애가 아주 심하다고 할 수 있는 지체중복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 그것을 위해서 참여 실행 연구라는 연구 방법을 적용해서 의사소통 루틴 형성 전략이라는 걸 개발한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구의 목적은 지체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교수 전략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실행 연구를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준비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사례 적용 과정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준비 과정에서는 이들을 위한 어떤 교수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서 포괄적 문헌 분석이라는 방법을 준비 과정에 거쳤고요. 이 포괄적 문헌 분석을 통해서 의사소통 루틴 형성 전략이라는 것을 구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참여 실행 연구로서 제가 직접 참여를 해서 제가 직접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체중복장애 학생 2명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서 적용해 보았고, 그 적용 결과에 의해서 이 전략의 효과성은 어떤 것이 있었고 수정 보완한 사항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관행동 형성 단계와 의도성 확장 단계라는 것으로 구분되는 의사소통 루틴 형성 전략을 개발하였고요.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기존의 중도중복장애 학생에 대한 어떤 의사소통 중재 방안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들이 모두 지체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연구의 결론으로는 지체장애 학생에게
초점화된 종합적이고 과정 중심적인 교수 전략을 개발했다는 것에 그걸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차는 이런 식으로 서론이랑 연구 방법, 연구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연구 결과를 마치면 이 부분에서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학부모님 동의를 받아서 영상을 제가 한 10분 정도로 보여드릴 예정이라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빨리 진행하면서 설명 같은 경우는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모든 분들이 다들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의사소통이 중도중복 장애 학생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프렐리라는 독일의 학자랑 임레일이라는 영국의 학자 같은 경우는 중도중복 장애 학생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교육의 출발점이자 핵심이 바로 의사소통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도중복 장애 학생에게 의사소통을 가르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2001년, 2017년 연구에서도 국내에 있는 선생님들이 모두 다 한마디로 중도중복 장애 학생들 의사소통 가르치기 너무 힘들어라고 보고가 되었고요. 제가 찾아본 결과 영국과 그리고 독일에 있는 언어치료사 그리고 특수교사들 또한 중도중복 장애 학생들 의사소통이 너무 힘들다라고 다들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광범위한 어떤 접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제가 찾았던 어떤 대표적인 중재 방안이 인텐시브 인터랙션이라고 지금 영국에서 조금 대두되고 있는 집중적 상호작용이라는 교수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독일에서 이슈화가 되고 지금 많이 적용되고 있는 기초적 의사소통이라는 게 또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얘기가 된 환경교수, 밀리우 티칭이라는 것도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좀 더 힘든 학생, 그러니까 더 낮은 학생들을 위해서 전언어적 환경교수라는 PMT라고 또 소개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 드렸던 것 같이 이러한 접근들이 모두 움직임에 제한이 없는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한다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지체중복장애 학생은 중도중복장애 학생들 중에서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중도중복장애 국내 연구를 보더라도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장애 영역이 바로 지체중복장애 학생입니다. 그렇기에 지체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이들에게 맞는 의사소통 교수 전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이야기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 발달 단계에서는 전의도적 의사소통 단계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고 이들을 위한 의사소통 전략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학생들의 의사소통 연령을 체크했을 때 6.5개월이나 10개월로 전의도적 의사소통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중요한 몇 가지 개념들을 조금 설명드리고 넘어가면 컨틴전시라는 유관성이 있습니다. 이 유관성은 의사소통이나 인지와 관련된 가장 낮은 범위의 수준에서의 강조되는 어떤 발달 지표라고 보실 수 있고요. 어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상대방이 따라오는 어떤 반응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반응하구나. 내가 하고 이렇게 약간 좀 차는 소리를 내면 상대방도 이렇게 해서 반응을 하는구나라는 어떤 그 관련성, 유관이라고 하는 이 관련성을 알아가는 게 이 유관성입니다. 그래서 이 유관 행동이라는 것은 학생의 행동에 맞춰서 그 학생 행동에 따른 교사의 반응이 바로 유관 반응이고 교사의 또 반응에 맞춰서 또 다시 학생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유관 행동으로 정의해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유관 행동 형성 단계라는 게 1단계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교사 유관 반응과 학생 유관 행동이 중요한 어떤 교수 전략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논문 제목에서 있듯이 의도성과 의도성 확장입니다. 의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내가 말하는 게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그 목적에 관한 성질을 이야기하고요. 의도성 확장이라는 것은 의도성을 좀 더 높여서 명확한 목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도성 확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그냥 이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거,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런 행동을 하는지가 의도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도성 확장 단계가 2단계로 나타나고, 이 의도성 확장은 약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의도성을 확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의도성이라는 것은 저도 이제 공부를 하기 전에는 그냥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건 의도를 당연히 가지고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찾았던 논문 수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하나같이 어떤 특정 행동이나 맥락이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협력과 의미화 작용을 통해서 의도라는 건 서로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중도중복 장애 학생들에 있어서도 상호작용을 통해서 너의 행동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서로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초기 발달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 보이듯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제롬 브루너라는 사람도 단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 속에서 풍부하게 의미나 의도는 해석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예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일반적인 언어 사용자, 저희 같은 언어 사용자들은 언어를 통한 상호작용으로 의도나 의미를 확인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 중복 장애인 같은 경우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데 이들은 뭘 갖고 상호작용을 해서 의도를 확인하고 의미를 파악할까요? 이게 중요한 이슈였고요. 거기에서 찾았던 그 단서라고 할 수 있는 게 제롬 브루너가 1983년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언어적 의사소통자가 언어적 의사소통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1세 미만의 영아기의 아이가 언어를 가지는 1세 이후, 퍼스트 워드 이후에 어떤 언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루틴 포맷, 그리고 여기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친숙하고 관습화된 루틴 포맷으로 초기 언어 의사소통, 상호작용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루틴 포맷의 규칙성에 의해서 아이들은 조금씩 언어와 같은 상징체계의 규칙성을 익혀간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브루너의 어떤 이론적 기반에 근거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1980년대 후반 그리고 90년대 중반을 넘어오면서 중도중복장애 관련돼서 루틴 관련 연구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루틴 관련 연구들이 다양한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요. 사회적 게임, 모방 게임, 유관학습 게임, 놀이 루틴과 같은 여러 가지 용어로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하나의 집합으로 간습화되고 규칙적인 순서와 방법으로 과정된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게 루틴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흔히 하는 도리도리 짝짝꿍 이런 것들이 다 아주 영하게 하는 루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도중복장애 학생에게 초점화돼서 학생과의 상호작용에서 만들어지는 게 루틴 상호작용이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영상을 보시면서 좀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루틴 상호작용은 점차적으로 일상생활 루틴 그리고 의례라는 것으로 발전이 되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은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루틴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차례 주고받기가 루틴의 가장 초기적인 형태이고요. 그래서 A, B라는 차례가 서로 주고받는 것, 이것들이 3회 이상 반복되면서 규칙성을 가져갔을 때 루틴 상호작용, 이 루틴 상호작용이 양적이고 질적으로 확장되었을 때 루틴 확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생의 의도성을 점점 파악하고 해석하고 확장해 나가는 것이 본 연구의 어떤 방향,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중도중복장애 주요 의사소통 교수 방법으로 영국의 집중적 상호작용과 기초적 의사소통을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초기, 여기 보시면 차례 주고받기 과정의 두 가지 시나리오가 했는데요. 이런 어떤 그림 도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가 했던 어떤 의사소통 루틴 형성 전략에도 비슷하게 나와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참여 연구 방법으로 나와서 참여 실행 연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실행 연구는 첫 번째 준비 단계에서 선행 연구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것을 했는데요. 이때는
포괄적 문헌 연구라는 것을 적용하였습니다. 보통의 선행 연구 분석은 체계적 문헌 수집 방법을 통해서 동료 검토, 피어 리뷰 논문들을 검색하는데, 여기에서는 포괄적 문헌 연구에서는 MODES라고 해서 전자책, 활자책, 자료집, 미디어 같은 자료들을 추가해서 검색해서 확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체계적 문헌 연구에서 하는 과정들을 그대로 거치게 되어서요, 외국에 있는 에릭이라든가 프로캐스트라든가 앱스코 이런 데서 동료 검토 학술 문헌을 검색을 해왔고, 거기에서 2304개의 문헌을 찾았고요. 거기에 그것을 1차, 2차, 3차 선별을 해서 30개의 논문을 찾아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다음으로는 MODES에서 이제 문헌을 확장하였고요. 문헌을 확장했을 때는 문헌 고찰 연구와 아까 얘기 드렸던 전자책이라든가 미디어 관련된 자료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기초적 의사소통이랑 그다음에 집중적 상호작용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핵심 이론에 관련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더 찾았습니다. 이때는 기초적 의사소통이 독일 관련된 문헌이었고 독일어권 전자책이나 활자책 검색을 하면서 그 이론을 제가 더 찾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전자책이 한 10권, 그다음에 전자책이 8권이고요. 활자책이 7권 뭐 이 정도로 이제 찾아져서 미디어랑 이런 자료들을 추가해서 수집을 하였습니다. 이런 자료 수집을 거치고 나서는 자료 분석 및 해석 단계로 가서 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자료 분석은 반복적 비교 분석법으로 비교해서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모든 자료를 다시 한번 해체하고 다시 분석하고 다시 종합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을 거친 이유는 확증 편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집된 자료를 다시 한번 해체해서 다시 한번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은 동료 연구자 3명, 협력 연구자, 지도교수님 포함해서 연구자 3명과 함께 삼각 검증을 거쳐서 자료를 보완하였습니다. 그 결과 나타난 게 이 초안인데요. 의사소통 루틴 형성 전략이라는 초안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의사소통 루틴 형성 전략인 초안이 만들어졌고요. 이것을 이제 실제 학생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2020년 10월 정도에 이제 학생을 섭외해서 이제 이런 김영이라는 학생과 김수현이라는 학생을 섭외해서 했고요. 원래 한 명이 더 있었는데 그 추석쯤이 되면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안 할래요라고 하면서 이 한 명이 배제되면서 2명만 데리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사나 학부모에게 제가 수업했던 영상을 실제로 보게 하거나 영상을 그날 보여주면서 수업을 한번 보고 나서 어땠는지 수업을 보고 난 어떤 그런 것들을 물어보기 위해서 면담을 했고요. 그 면담 자료도 자료로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은 협력 연구자 3명과 함께 분석하고 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의사소통 루틴 영상을 적용하면서 이렇게 체육관이라든가 음악실이라든가 교실에서 적용을 하게 되었고요. 적용하면서 수업 영상 녹화 자료는 그날 녹화해서 협력 연구자와 어머니와 그리고 담임교사에게 보내졌고요. 그리고 연구자 성찰일지는 그날 바로 작성해서 또 다시 성찰할 수 있게 하였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회차에 가서는 담임교사나 부모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분석 자료로 각각 분석이 되었고 이렇게 연구자 3인과 함께 자료를 해석하여서 학생의 변화와 전략의 수정 보완 사항에 대해서 찾았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그냥 마지막에 한 번만 일어났던 게 아니라 실행 연구 자체가 계속적인 나선형적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과정이 반복되었고, 그리고 1차 적용이 끝났을 때 좀 더 보강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또 이렇게 순환 과정을 거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 부분에서는 유관행동 형성에서 명확한 유관 행동이 나타났고, 의도성 확장 부분에서도 학생의 명확한 의도적 표현과 의도성 확장, 그리고 루틴의 확장이 확인되었다,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략의 수정 보완에 있어서는 학생 주도 교수가 이제 좀 강화돼야 된다. 그리고 유관 반응이 정교화돼야 된다. 그리고 학생의 의미화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되었다. 이런 것들이 결과로서 도출되었습니다. 그 결과 나타난 게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의사소통 루틴 형성 전략이라는 게 이렇게
네, 요게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전 준비 단계, 그리고 의사소통 시작하기 위해서 아까 인텐시브 인터랙션과 기초적 의사소통에서 보였던 어떤 이 순환적 과정, 이걸 거치고 교사가 기다리면서 학생 유관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핑퐁이 되는 차례 주고받기가 나타나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루틴 상호작용, 루틴의 확장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전체적인 과정은 이렇고요. 의사소통에 대한 학습은 복잡하고 다면적이기 때문에 방금 보셨던 구조도가 어떤 엄격한 절차나 고정된 그것을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위에 있는 절차는 어떤 순행적인 화살표로만 나타내서 아주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졌을 때 저런 구조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한 구조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 주도 교수를 강조한 거와 같이 학생이 주도하기 때문에 어떤 교사가 먼저 계획해서 이렇게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개별 학생과의 만남에서 고정된 계획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즉흥적이고 창의적인 어떤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과정들이 나타난다고, 실제적인 과정들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에서는 요 각각의 전체 과정에 대한 기호도 이렇게 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이렇게 어떻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네, 참여 실행 연구를 하면서 했던 것들을 이렇게 적어서 전략이 돼서 나타났습니다. 그럼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네, 네. 첫 만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했던 어떤 첫 만남의 과정이고요. 둘째 날이었어요. 두 번째 만나는 과정이라 네. 시작이 빠르죠. 네. 첫날은 한 3분 정도 정적이 흘렀거든요. 얘도 날 모르고 저도 모르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게 유관 반응입니다. 학생이 시작 행동을 먼저 했고요. 그 시작 행동에 따라서 저는 유관 모방 반응, 거의 미러링 하듯이 거울을 보듯이 똑같은 반응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주고받는, 발성을 서로 주고받는 과정을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설명을 하면서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영상을 계속 틀면서 설명 같이 하겠습니다. 이가 영상을 제가 편집한 거예요. 이틀치 영상, 거의 90분에 해당하는 영상을 제가 10분에 편집했기 때문에 이 사이사이에는 지금 공백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막을 달아놓은 부분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좀 10분 등, 20분 등 지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정적이 흐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학생 주도다 보니까 이 학생이 발성을 통한 어떤 상호작용을 더 좋아하는지 움직임을 통한 상호작용을 좋아하는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 학생을 따라가면서 지금 유관 반응을 제가 계속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정적이 흐르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다리면서 학생이 더 이상 반응을 안 보이면 다시 첫 만남으로 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는 마음으로 다시 제가 학생 시작 행동을 기다리고 그런 장면입니다. 연구자 입장이니까 뭐라도 빨리 뭐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막 지금 조바심이 나서 뭐라도 좀 해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시간도 한 5분 정도 더 지나서 제가 못 참아서 얘가 좋아하는 에그 마라카스를 읽었어요. 이게 교사 제한하기고요. 교사 제한하기는 가능한 지향하면서 하라고 제안드렸어요. 제가 에그 마라카스를 줬더니 학생이 이렇게 손가락을 튀기죠. 튀기는 것 자체도 이제 차례 주고받기가 되는 겁니다.
행동을 통해서 이제 차례가 주고받는 거고요. 거기에서 얘가 올리면 튀기고 하는 어떤 차례 주고받기, 이게 또 규칙화되면 루틴 상호작용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상호작용을 한다는 게 무조건 언어만 가지고 한다거나 행동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물건을 가지고 하더라도 언어, 그러니까 어떤 발성이라던가 움직임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계속 유전 반응을 같이 했습니다. 지금 제가 루틴의 확장이라고 했는데 제가 확장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다 보면 학생이 바로 보게 되더라고요. 학생이 제가 그전에는 에그마라카스를 튕기는 이렇게 튀기는 어떤 상호작용을 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잡죠. 잡으면서 떨어뜨리는 상호작용으로 자기가 확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루틴 상호작용의 목록이 바뀌게 되는 거고요. 네, 요것도 꽤 오래 했었고 이제 3일차가 지나서 4일차로 제가 넘겨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날짜가 지날수록 마라톤이 시작하기 첫 만남의 과정은 굉장히 짧아집니다. 처음에는 5분 또 3분 정도의 정적이 흘렀는데 이제 4일차가 되면은 제가 카메라 세팅을 하면서 바로 일하고 빨리 발성을 바로 하더라고요. 이날은 이제 책상을 또 제가 두고 일부러 둔 건 아니었는데 첫날은 책상에 아예 없던 상황에 제가 들어갔어요. 이날은 또 책상에 끼워져 있는 상태에 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날은 이 학생이 책상을 두드리는 행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유관 반응으로 계속 두드리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책상 두드리기 상호작용, 어떤 루틴 상호작용이 지속되었습니다. 꽤 많은 시간이 흘렀고요. 책상 두드리기 상호작용이 지속되면서 학생이 명확하게 표현하는 발성이 좀 더 구체화되고 커지고 길어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학생이 그 행동에 제가 또 반응하니까 이렇게 좀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고, 처음에 주로 들으시면 알겠지만 아기야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아기야 노래인가 저는 계속 그 생각을 했었었고요. 다양한 발성으로 하면서 뭔가 표현하려고 하는 점점 늘어나죠. 이것처럼 여기서 이제 루틴 상호작용이 점점 길어지고 질적으로 확장되면서 의도성을 점점 표현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죠. 들리시나요? 나비야라고 하는 게 이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기야라고 생각했는데 나비야라고 하니까 뭐가 뭔지 저도 모르겠어서 계속 저도 이제 추측하고 추측된 행동에 따라서 제가 또 유관반, 그 추측에 해당하는 유관 반응을 해보고 하는 유관 의미 반응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학생의 의도를 좀 파악하는 모습입니다. 들으셨죠? 이리 나라 오너라처럼 들리는 발성을 해요. 네. 어? 딴 거 할래? 방금은 제가 딴 거 할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교사 주도를 하려고 하다 보면 교사통이 단절되는 모습을 자꾸 보여드릴게요.
이리 날아오너라. 좀 더 명확하게 확장되죠. 계속 같은 학생이 잘 주관을 부르네, 하다가 노래. 계속 같이 하다 보면서 엄청 잘하는 생각력이 노래. 지속되고 확장되면서 어? 학생은 점점 명확하게 이리 의도를 파악하고 날아오너라. 그거였어? 아이, 난 또 뭔 노래를 했네. 그다음은 또 제가 이제 의미를 제가 알잖아요. 이게 나비야라는 노래 아니까 그다음 노래가 그다음 발성이 노랑나비 흰다리처럼 들리는 거죠. 만약에 몰랐다면 그냥 발성하는 거라 들었을 텐데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다 보니까 저 또한 의미를 점점 그 노래 좋아해? 아, 그렇구나. 노래 한번 이렇게 볼까? 네, 노래 학생이랑 자기야? 소통하면서 해석하고 추측하고 확인하는 과정들을 자꾸 거치면서 학생의 의도를 확실하게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학생이 확인했을 때 이 학생이 만약 자기가 표현하려고 했던 게 맞다 그러면 즐거운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보여드리겠고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되는 게 의사소통 루틴 형성 전략이었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해봤다는 것이었고요. 네, 연구의 제한점이나 이런 것들은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참고문들을 참고했었고요.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문호 선생님 발표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주 예전에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진행해야 된다라는 말은 이미 지나간 지 오래된 말인데요. 실은 중도 중복장애 학생들을 지도할 때는 여전히 학생 중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이들의 반응이 제한적이니까요. 근데 저는 이 영상에서 정말 학생 중심 수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상 보는 내내 굉장히 흐뭇한 표정으로 굉장히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도 다들 중도중복장애 학생들 가르쳐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저런 식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저는 처음에 영상 시작할 때 아이가 반응을 바로 보여서요. 중도중복장애 학생 중에서 정말 심한 아이보다는 조금 더 나은 학생이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90분 영상을 10분으로 축약하셨다는 말을 듣고 바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손만 선생님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참여 실행 연구로 아이들의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상까지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두 분의 발표를 마쳤고요. 마지막 발표가 남아있거든요. 마지막 발표는요.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교사의 직무 역량 평가 요인 탐색이라는 주제로 부산대학교의 이선민 선생님 그리고 박재국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발표는 이선민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 특수교육과 이선민입니다. 박재국 교수님 지도하에 중도 중복장애 관련 연구 중에 발표를 제안받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특수교사로서 고민해온 부분을 연구에 반영하려고 했으나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귀한 자리인 만큼 좋은 발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공유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이 보이시나요? 보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주제는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교사 직무 역량 평가 요인 탐색입니다. 차례는 서론,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논의 및 제언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이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 현장에서 중독 장애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장애 정도는 점차적으로 중도 중복화되어 가고 있지만 이런 현상과는 달리 중도 중복 장애에 대한 정의는 모호합니다. 특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장애 정도가 아닌 장애 유형에 따라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중도 중복 장애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으며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중증장애 개념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장애의 합산 판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외 중도 중복 장애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사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국외 사례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 중도 중복 장애에서 법적으로 아니면 교육과정 속에서 구체적으로는 명시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특수아동협회 CEC에서는 2015년도 각 장애 영역별 교육을 위한 교육 및 지원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중도 중복 장애 학생을 위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연구 사례에서는 중도 중복 장애에 대한 연구는 크게 이제 어떤 모호한 정의에 대한 문제점 아니면 이제 이 장애 학생들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 교육적인 요구,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이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어려움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들의 연구는 공통적으로 중도 중복 장애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지원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이제 중도 중복 장애 학생들의 정의에 있어서 모호함이 있지만 이제 교육과 지원에 대한 요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지원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탐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사점을 도출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교육 현장에서 중도 중복 장애 학생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이제 기본 교육 과정에서도 이제 어려움이 있고요. 이제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어떤 교육 내용과 방법을 해야 되는지 혼란감이 높았는데 이런 모호함을 이제 저희가 이제 살펴보고자 교사의 직무 역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가장 이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교사에 대한 직무 역량을 살펴보았습니다. 교사의 직무 역량은 직무와 역량의 합성어로 직무는 직업에서 책임을 지고 담당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그리고 역량은 직무의 준거 기준으로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힘인데 이런 우수성을 나타내는 기준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사의 직무 역량은 전문성 확보라는 이제 인적 자원 관리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밝혀져야 되는 구체적인 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교사 역량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분류적으로 연구자들이 차별적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직무 역량은 이제 유치원교사, 초등교사, 보건교사 등 교사 특성을 고려하여서 전문성을 살펴본 연구들도 있었고, 교사의 어떤 경력과 이제 집단 특성을 고려하여서 살펴본 연구들도 있었으며, 이제 특수교육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 급이라든지 근무 유형, 직무 특성에 대해서 이제 살펴본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특수교사 관련하여서 직무 역량 분류는 선행 연구들은 이제 보시다시피 이런 연구들이 있었지만 특수교사가 직접 상호작용하는 학생들의 이제 장애를 고려한 연구는 전무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중도 중복 장애 학생의 이제 장애와 교육 특성을 고려하여서 이제 어떤 다른 장애 영역과 차별화된 지원적인 부분을 특수교사 직무 역량 평가 요인으로 할 것인지 살펴봄으로써 이제 이런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제 그런 기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중도 중복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교사의 직무 역량 평가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기존의 교사들의 직무 역량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중도 중복 장애 학생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인 직무 역량을 제시하고자 이제 전반적인 탐색을 이제 다음과 같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중도 중복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교사의 직무 역량 평가 요인을 탐색하고자 이제 이런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위 영역과 하위 내용 그리고 그런 관련 문항에 대해서 탐색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 2개를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자, 용어의 정의는 중도 중복 장애 학생 이제 특수교육 교사 직무 역량으로 다음과 같았고요. 이제 특수교육 교사는 처음에는 초중으로 이제 제가 조금 제한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실시를 하려고 했으나 조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 연구에서는 유초, 중, 고등학교까지 모두 포함하여 이제 설계를 하고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의 대상은 보기와 같이 이제 일반 교사까지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설문조사의 한계와 이제 다른 역량을 이제 총체적으로 반영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이제 제한점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평가 요인의 개발 과정은 먼저 문헌 분석과 이제 척도 초안 개발 그리고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서 이제 직무 역량 평가 요인과 하위 영역, 내용, 이제 문항을 탐색하였고요. 이제 여기에서도 예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후에 뭐 예비조사나 본조사, 척도 타당화까지 저희가 이제 실시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 델파이 조사 문항 적합도에 대한 이제 연구를 실시하게 되었는데요. 보기와 같이 이제 20명의 이제 델파이 패널을 정하고 이제 다음과 같이 실시하게 되었고, 패널의 현황은 보기와 같이 교수님, 뭐 교감 선생님, 연구사, 장학사, 이제 특수교육과 중도중복 장애, 특수교육의 전문가들을 20명 정도 저희가 섭외하여서 이제 동의를 받고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분석 방법은 이제 문헌 분석을 통해서 이제 직무 역량의 이제 예비 문항이나 뭐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도출을 하였고요. 뒤에 이제 델파이 조사를 1차, 2차 실시하여서 이제 선택형 문항 뭐 그 뒤에 이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SPSS 26.0 통계 패키지를 이용해서 이제 사용하여서 연구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타당도 검증은 예정입니다. 먼저 평가 요인의 개발인데요. 이제 초기에 개발되었던 이제 평가 요인과 하위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요 중도 중복 장애 영역에 대해서 이제 직무 역량이 너무나 애매하였고 이제 모호하였고 연구들이 전무하였기 때문에 가장 이제 참고로 했던 자료가 미국 특수아동협회에서 제시한 CEC의 기준을 중심으로 이제 관련 연구들을 모두 분석하여서 이제 하위 내용을 이제 초안으로 다음과 같이 개발하였고요. 영역은 8개 하위 영역 그리고 이제 63개의 하위 내용으로 이제 다음과 같이 개발하였고 하위 문항은 124개로 개발을 시작을 하고 이제 실시를 하였습니다. 1차 델파이 조사 이제 결과에서 이제 8개 요인이 모두 평균이 뭐 4.5에서 4.8 정도로 분포로 이제 괜찮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하위 내용 중에서는 이제 가장 좀 높게 나왔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교사학습 자료 개발과 적용 그리고 중도 중복 장애 학생에 대한 뭐 대체 평가 활용 시 평가 도구 선택과 절차 조정 그리고 통합학급 교사 및 동료 교사와의 협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른 하위 내용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중도 중복 장애 학생만이 가지는 신체 건강 의료 용어에 대한 지식은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김학영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그런 부분은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굉장히 이제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이제 연구에 이제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저도 시작했는데 실제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특수교사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시는 부분이 많고 염려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거를 실제적으로 반영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부분이 많아서 아마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서 낮게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항 적합도에서는 이제 124개 문항으로 이제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교육 계획 역량이라든지 전문적 학습 윤리 실천 역량, 협력 상담 역량에서는 이제 조금 이제 전반적으로 낮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차 델파이 조사 및 문학
적합도를 이제 8개 영역에서 이제 5개 영역으로 2차 델파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영역에서 이제 제가 CEC를 통해서 이제 8개 영역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비슷한 영역이나 통합 가능한 영역을 이제 조금 통합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제 5개 영역과 이제 하위 내용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위 내용은 31개의 하위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었고요. 문항은 90개로 이제 수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입니다. 이제 조금 많아서 이제 살펴보시기는 어렵고 뒤에 제가 조금 이제 나타냈습니다. 각 영역에 대한 정의도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살펴보시면 패널들 간의 이제 의견들을 제가 잘 이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제 의견을 다 이제 제시를 하였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수정이 되었다고 이제 다 안내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값을 도출하였는데 먼저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영역 1, 2, 3, 4, 5에 대한 합의는 전반적으로 이제 괜찮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학생 이해 역량과 학습 환경 조성 역량, 차별화 교수 역량과 같은 부분은 다른 영역에보다 이제 조금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전반적으로 이제 전문가들이 패널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적절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제 문항을 이제 조사했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문항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 결과 수렴도도 괜찮게 나왔고 내용 타당도 비율 이런 부분도 다 이제 적정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이제 연구 결과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중도 중복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교사의 직무 역량, 평가 요인의 하위 영역 및 하위 내용 그리고 제가 문항까지 살펴보려고 썼습니다. 아까는 이제 잘 보이시지 않으셨겠지만 그래서 1차의 8개 영역을 조금 통합 이동 수정해서 이제 조금 중도 중복 장애 학생들만의 필요한 이제 그런 영역으로 제가 만들려고 이제 역량의 명을 이렇게 조금 수정해 봤습니다. 이제 역량명을 보시면 학생 이해 역량, 학습 환경 조성 역량, 차별화 교수 역량, 소통 및 협력 역량, 그리고 전환 지원 역량으로 제가 나름대로 그 내용을 보고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역량 안에 하위 내용을 보시면 이제 어떤 학생의 특성이나 발달 이해, 의학적 치료 과정에 대한 이해, 어떤 특성이 어떤 정보 처리에 이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식을 교사가 알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교사는 알고 있는지, 그리고 중도 중복 장애 특성이 신체적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교사는 알고 있는지, 심리 사회적 발달에 대한 영향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학생 이해 역량으로 포함시키게 되었고 17개 문항으로 알아보고자 이제 먼저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학습 환경 조성 역량에서는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건강 관리나 의료적 상황 아이들에게 이제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이제 통합하여 이제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이제 자세히 보시면 중도 중복 장애 학생을 위한 법적 지식 및 어떤 정보 제공, 그다음에 이제 안전한 환경 제공, 미리 선제적으로 이제 환경을 조성하고 이제 의료적 지원이라 이런 부분은 여기에 다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응급 상황에 대한 이런 지식 부분도 여기에 다 포함을 시키게 되었고 이제 보조공학 및 보완 대체 의사소통 활용에 대한 지식과 지원까지도 이쪽 부분을 지원을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행정적 지원 그리고 이제 이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교사가 가지는 어떤 윤리적인 문제나 이제 전문적인 성장에 대한 부분도 이쪽으로 이제 저희가 통합하게 되었는데 어떤 이 중도 중복 장애 학생에 대한 가치관이나 교사 스스로 먼저 이런 중도 중복 장애 학생을 위한 전문적인 성찰을 하는 부분까지도 이쪽 부분으로 같이 포함하여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차별화 교수 역량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개별화 교육 계획이나 교수 전략의 수정에 대해서 이제 공통적으로 제시는 하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특히 다른 것은 대안적인 교육과정 설정이라든지 대안적 평가를 어떻게 활용해서 이것을 계속 수정하여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중도 중복 학생에 대한 가장 필요한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대안적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며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학습에 대한 참여도가 낮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 대한 동기 유발을 어떻게 전략을 사용할 것이며 교수 방법이나 교수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 내용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 목표 설정과 진전도를 이제 확인을 지속적으로 하고 이런 것을 평가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대안 평가를 할 때 어떤 평가 도구를 선택할 것이며 어떤 절차로 진행을 할 것인가까지 여기에 이제 포함하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이런 평가를 하고 난 뒤에 이제 교육 목표나 내용 방법 등을 이제 수정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학부모라든지 교사와의 피드백 부분도 이제 여기에 다 포함하여 수정하여서 이제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에 제시하였고 21개 문항으로 이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통 및 협력 역량에서는 뭐 이제 병원 및 의료 관련 기관과의 소통, 뭐 교육 관련 기관과의 소통, 뭐 장애 관련 기관과의 소통으로 이제 협력이라는 부분으로 처음에 1차로 시작을 했는데 협력이라는 부분이 또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우셔서 소통 부분으로 이제 조금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기관들까지는 아직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오픈하시긴 조금 어렵고 그래서 이제 소통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제안하였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제 학교 체계 안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뭐 동료 교사와의 협력. 여기는 소통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료 교사와의 협력, 특수교육 지원 인력과의 협력, 그리고 부모와 형제, 주 양육자 등의 가정과의 협력을 포함해서 이제 소통 및 협력 역량으로 제시를 하게 되었고 문항수는 15개로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환 지원 역량으로 이제 가장 이제 그 중도 중복 장애 학생들에게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기 결정과 독립성 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그리고 긍정적 행동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상생활 기술의 활용을 위한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전환 및 지원의 진로에 대한 지원, 그리고 성과 인권에 대한 지원, 지역사회 시설 활용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포함하는 내용을 전환 지원 역량이라는 이제 역량으로 이제 제시를 하게 되었고 15개 문항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논의 및 제언입니다. 본 연구는 이제 중도 중복 장애 학생을 위해서 이제 특수교사 직무 역량의 평가 요인을 탐색해 보기 위해서 시작을 하였고요. 이제 직무 역량과 특수교육 중도 중복 장애 학생에 대한 관련 문헌을 이제 도출해서 잠정적인 평가 요인을 이제 도출하였고 2차례 전문가 대파 연구를 통해서 합의하고 최종적으로 5개 영역과 31개의 하위 영역, 90개의 문항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이제 앞에서도 이제 자세히 살펴보셨듯이 학생의 역량, 학습 환경 조성 역량, 차별화 교수 역량, 소통 및 협력 역량, 전환 지원 역량으로 이제 이전에 이제 했던 특수교사 직무 역량과는 조금 다른 영역들이 탐색이 되었다고 이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5개의 하위 영역에서 31개의 내용과 90개의 문항을 도출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앞서 이제 중도 중복 장애 학생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 계신 표현희 교수님도 계시고 이제 한경근 교수님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 내용이 여기 하위 내용으로 조금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본 연구는 이제 중도 중복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교사 이제 평가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이제 전반적인 직무 역량으로 이제 보지 않고 학생의 장애 영역을 이제 제한해서 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제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이제 앞으로 특수교사들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보고 이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의는 이런 하위 영역과 내용에 대해서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추후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실시를 할 것이고, 이제 이런 세부 역량에서는 이제 장애 영역별로 추후에 다른 영역도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제가 초등으로 제안하고 싶었지만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연구의 방향을 돌리게 되었는데, 이제 추후에는 이제 중도중복 장애 학생이기도 하지만 이제 뭐 유초, 중, 고 학교 급이라든지 기관별 뭐 특수학급, 뭐 순회 교육 대상자, 뭐 특수학급 이렇게 해서 조금 기관별로 나누어서도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현장의 특수교사고 사실은 제가 겪고 이제 힘들었던 부분을 연구를 하려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의 교사의 혁신과 변화를 통해서 지속 발전하는 특수교육을 바라고 이제 앞으로 계속 연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민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중도중복장애 학생 지도 역량을 갖춘 예비 특수교사 배출에 대한 현장에서의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성민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신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교사의 직무 역량, 평가 요인 탐색이라는 주제가요. 결국 중도중복장애 학생 교육, 연수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기 때문에 그 연수 과정의 콘텐츠 구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확장해서는 교원 양성 기관에서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이제 교육하는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커리큘럼 개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장에서 중도중복장애 학생 교육에 대한 굉장히 요구가 많은데요. 이성민 선생님 이런 평가와 관련된 직무 역량 평가와 관련된 발표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